충격. 일본인들이 한국에 무릎 꿇고 배우고 있다. 무시하던 그들이 이제는 한국에 열광한다. 20년간 일본 기업에서 조센진이라 불리며 차별받던 한국계 일본인이 폭로하는 일본의 민낯. 한국에 무릎 꿇은 일본, 그들은 왜 갑자기 변했나? 일본 경제계를 뒤흔든 충격적 반전. 당신이 몰랐던 일본의 추악한 과거와 굴욕적 현재, 그 모든 진실을 최초 폭로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올해 만 47세의 한국계 일본인이죠. 도쿄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제 뿌리는 한국입니다. 20년간 일본 대기업에서 경제 분석가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죠. 일본에서 한국인으로 산다는 건 살아오는 동안 내내 늘 쉽지 않았어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는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제 주변에서는 혐한 감정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대지진 이후 마치 대유행처럼 혐한 기류가 일본 사회를 휩쓸었죠. 후지 TV 앞에서는 한국 드라마 방송 금지를 외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서점에는 혐한 서적들이 베스트셀러 코너를 장악했고요. 인터넷은 더했죠. 제1조선인은 일본을 떠나라, 한국은 일본의 기술을 훔쳤다는 댓글이 넘쳐났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학교에서 조센진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상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혐한 서적이 서점에서 점점 사라졌어요. 거리에서는 한국 음식점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젊은이들은 K-팝을 공개적으로 즐기더군요. 심지어 제 상사조차 한국 기업의 성장세가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화가 단순한 유행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인식 전환인지 궁금했습니다. 해고 후 시간이 생기자 저는 이 현상에 대해 직접 발품을 팔아 조사해 보기로 했죠. 도쿄 시부야의 대형 서점에 가보니 한국 관련 서적들이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우는 경영혁신, 한국 스타트업의 성공 비결 같은 책들이요. 아키하바라의 한 전자상가에서는 한국 가전제품이 일본 제품보다 더 가시성 좋은 위치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신주쿠의 한 서점 직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한국을 혐오하는 주제의 서적은 팔리지 않아요. 대신 한국 경제와 문화에 관한 책들이 잘 팔리고 있죠. 저는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까지 돌아다니며 현지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한 70대 노인은 젊었을 때는 한국을 무시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가는 분야가 많아졌다고 인정했습니다. 일본에서 혐한 감정이 사그라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유행 변화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면의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 혐한이 어떻게 시작되고 확산됐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혐한의 뿌리를 이해해야 그것이 왜 사라졌는지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날 이후 일본 사회는 크게 변했어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심리가 작용했던 걸까요? 혐한 감정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도쿄의 한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회사 동료들이 점심시간에 나누는 대화가 달라졌습니다. 한국이 지진 피해를 조롱했다더라.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불행을 기뻐한다더라. 같은 소문이 돌았죠. 물론 사실이 아니었지만 이런 왜곡된 정보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해 8월 후지TV 앞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어요. 수천 명의 일본인들이 한국 드라마 방송 금지를 외쳤습니다. 당시 방송되던 겨울연가나 대장금 같은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높을 때였는데 시위대는 일본 방송국이 한국에 지나치게 우호적이다라고 주장했죠. 서점에는 글자 그대로 한국을 혐오하는 혐한류라는 새 장르가 생겨났습니다. 한국이라는 거짓말, 반일 종족주의, 한국병합의 진실 같은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런 책들은 대부분 역사를 왜곡하고 한국을 폄하하는 내용이었지만 놀랍게도 일본인들은 이를 의심 없이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2012년 아베 신조가 총리로 재취임한 후 혐한 기류는 더 악화됐어요. 아베 정권은 정치적으로 혐한을 이용했습니다. 강한 일본을 되찾자는 구호 아래 한국과의 역사 문제를 부정하고 갈등을 조장했죠. 정치권의 이런 태도는 일반 시민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저희 아이들은 학교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큰아이는 아빠, 우리는 왜 하필 한국인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의 질문에 가슴이 아팠죠. 작은 아이는 한국 이름을 쓰지 않겠다고 했어요. 일본 이름으로 개명하고 싶다고요. 저희 가족 모두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2013년에는 제특회라는 극우단체가 시노쿠보의 한국 식당가에서 시위를 벌였어요. 조선인은 일본에서 나가라, 한국인은 바퀴벌레다라는 끔찍한 구호를 외쳤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 식당 주인들에게 대응하지 말라고 했죠. 인터넷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이 채널 같은 익명 게시판에서는 한국인을 비하하는 글이 넘쳐났어요. 조센진이라는 비하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됐고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저는 회사에서 한국계라는 이유로 승진해서 2번이나 누락됐어요. 직속 상사가 이정훈 씨는 능력은 좋지만 고객들이 한국계 직원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죠. 억울했지만 가족을 위해 참았습니다. 대신 정체성을 숨기기로 했어요. 한국어를 쓰지 않고 한국 음식을 먹지 않고 한국인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일본 사회는 혐한이라는 집단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한국에서 찾으려 했고 한국을 폄하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려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장기 침체에 빠진 일본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였을지도 모르겠네요. 2018년 즈음부터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점에서 한국 혐오를 주제로 삼은 서적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대신 BTS의 성공 비결, 한국 스타트업에서 배우는 혁신 같은 책들이 늘어났죠. 처음에는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2019년 여름,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을 때였습니다. 과거라면 일본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적극 지지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많은 일본인들이 경제 쟁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아사히 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6%가 정부의 수출 규제 정책에 반대한다고 답했죠. 거리의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시노쿠보의 한국 식당가는 일본인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K-팝 아이돌 굿즈를 파는 가게 앞에는 일본 10대들이 줄을 서 있었죠.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패션을 따라하고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고 한국 음악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젊은 세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60대 이상의 일본인들도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고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 노년층의 70% 이상이 한국 드라마를 정기적으로 시청한다고 해요. 2020년 초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장이 회의에서 우리는 한국 기업의 디지털 전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발언이었죠. 같은 해 회사는 한국 IT 기업과 협업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언론의 태도도 달라졌어요. NHK는 한국 경제의 성장 비결이라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고 아사히 신문은 일본이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라는 시리즈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을 부정적으로만 다루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인터넷 상황도 변했습니다. 익명 커뮤니티 2채널에서도 혐한 게시물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대신 한국의 이런 시스템은 일본이 배워야 한다. 한국 기업의 글로벌 전략이 대단하다는 글들이 많아졌죠. 특히 삼성, 현대, 네이버 같은 한국 기업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자 정치권도 변화했어요. 2021년 한 일본 국회의원은 한일 관계 개선은 일본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과거 혐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죠. 개인적으로는 2021년 여름 20년 근무한 회사에서 해고당했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경제가 침체되면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 저도 그 대상에 포함됐죠. 하지만 해고 후 깨달은 건 이제 일본 사회에서 한국계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었어요. 오히려 제 경력을 보고 여러 회사에서 면접 제안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런 변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본 사회가 진정으로 변한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일본 경제계의 변화를 더 깊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해고 후 저는 취업 활동을 하면서 일본 기업들의 태도 변화를 직접 체감했습니다. 한때는 대한민국이라는 저의 국적이 불리하게 작용하곤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한 일본 기업 인사 담당자는 한국 기업의 성공 비결을 아는 인재가 필요하다며 저를 적극적으로 스카우트하려 했습니다.
일본 대기업들이 한국식 경영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소니, 도요타, 파나소닉 같은 기업들이 한국 기업의 빠른 의사결정, 구조와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벤치마킹했습니다. 한 일본 대기업 임원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 방식만 고집했다고 인정했죠. 특히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일본 기업들의 한국 배우기가 두드러졌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기업 라쿠텐은 쿠팡의 빠른 배송 시스템을 연구했고, NTT 도코모는 카카오의 슈퍼앱 전략을 벤치마킹했어요. 일본 금융권에서는 토스와 카카오뱅크의 핀테크 혁신 사례를 공부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로서 저는 이런 변화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일본은 30년 가까이 경제 침체를 겪어왔고 혁신은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왔죠. 2022년 초 저는 일본 경제신문의 특집 기사를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GDP, 한국에 추월당할 위기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일본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기사는 일본이 한국에게 따라잡혀질 것이고 그러한 대세를 반성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런 경제적 현실이 일본인들의 인식을 바꾸고 있었어요. 과거 일본인들은 한국은 일본 덕분에 근대화됐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대학교의 한 경제학 교수는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변화를 거부했고 한국은 끊임없이 혁신하며 미래를 준비했다. 결과는 명백하다. 이 강연은 일본 경제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 정부조차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경제산업성은 아시아 디지털 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을 디지털 전환의 선도국으로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책투자은행은 한국의 벤처 생태계는 일본이 배워야 할 모델이라고 분석했고요. 취업 활동 중에 만난 한 헤드헌터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정훈 씨, 지금 일본 기업들이 한국계 인재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어요. 특히 한국 시장을 이해하고 한국 기업의 경영 방식을 아는 인재들이요. 과거에는 한국계라는 이유로 차별받던 저의 국적이 이제는 오히려 장점이 된 상황이었죠. 일본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도 큰 변화였습니다. 과거에는 중국, 미국, 유럽 시장만 신경 썼던 일본 기업들이 이제는 한국을 주요 시장으로 간주했어요. 유니클로, 무인양품, 소니 같은 기업들이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의 한국 진출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한국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일본 제품들이 더 이상 프리미엄으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 화장품 브랜드 담당자는 한국 화장품의 품질이 일본 제품보다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상황이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업 활동이 길어지면서 대중문화 분야도 연구해보기로 했습니다. 과거 일본은 아시아 대중문화의 중심이었죠.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드라마, 영화, 음악이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끌었어요. 하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의 한 엔터테인먼트 기업 임원과 면접을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 대중문화 산업이 내수 시장에 안주한 사이 한류는 차츰 글로벌 시장을 장악해갔다. 그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일본 음악 시장은 세계 2위 규모지만 J-팝은 글로벌 시장에서 K-팝만큼의 영향력을 갖지 못했죠. 일본 음악 산업의 폐쇄성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일본 음반사들은 해외 진출보다 안정적인 국내 시장을 선호했어요. 디지털 전환도 늦었고 아이돌 트레이닝 시스템도 한국만큼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한 음악 프로듀서는 한국의 아이돌은 애초부터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훈련받지만 일본 아이돌은 일본 팬만을 위해 훈련받는다고 분석했어요. 드라마와 영화 분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드라마는 2000년대 초반까지 아시아에서 인기였지만 이후 한국 드라마가 그 자리를 차지했죠. 일본 드라마 제작자는 우리는 일본 시청자만 생각하고 콘텐츠를 만들었다. 반면 한국은 글로벌 시청자를 위한 보편적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인정했어요. 특히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 플랫폼의 등장은 한류를 가속화시키는 주된 수단으로 작용했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빠르게 넷플릭스에 진출했고 오징어 게임, 지금 우리 학교는
같은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했죠. 반면 일본 콘텐츠는 글로벌 플랫폼 진출이 상대적으로 늦었습니다. 일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한류의 성공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한국 아이돌 그룹을 모방한 일본 아이돌 그룹이 많이 등장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일본 음악평론가는 단순히 외형만 따라하려고 했지 한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어요. 2023년 초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아시아 10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 강국은 어느 나라? 조사에서 한국이 1위, 미국이 2위를 차지했고 일본은 3위에 그쳤어요.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결과였습니다. 일본 젊은이들 역시 한류에 열광했어요. 도쿄의 10대, 20대 사이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유행이 됐고 한국 아이돌의 콘서트 티켓은 순식간에 매진됐습니다. 일본 대중문화 산업 전문가는 일본 젊은이들이 자국의 콘텐츠보다 한국 콘텐츠를 더 선호하는 상황이 위기라고 분석했어요. 이런 현실에 일본 정부도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청은 쿨 재팬 전략을 재정비하며 한류의 성공 사례를 연구했어요. 그러나 한 문화정책 전문가는 정부 주도의 문화산업진흥에는 한계가 있다. 한류의 성공은 민간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혁신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문화계의 인식 변화도 주목할 만했어요. 과거에는 한류가 일본 대중문화를 모방한 파생품이라는 주장이 많았지만 이제는 한류가 일본 대중문화를 뛰어넘었다는 평가가 대세였습니다. 일본 대중문화 연구자는 한류는 일본 콘텐츠의 장점을 흡수하고 발전시켜 더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냈다고 분석했어요. 경제와 문화 영역에서의 변화를 연구하면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일본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혐한이 사라진 이유는 한국이 강해졌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일본은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놀라운 건 일본 공영방송 NHK조차 변했다는 점이었죠. 2022년 말 NHK는 한국 경제의 미래라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산업이 일본을 앞지른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내용이었어요. 과거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만 하던 NHK의 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명한 일본 경제학자 구라하시 테치야는 경제학회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일본이 한국을 따라가야 한다. 우리가 90년대부터 잃어버린 30년을 보내는 동안 한국은 끊임없이 혁신했다. 그의 발언은 일본 경제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후쿠오카의 한 서점에서는 한국식 기업 혁신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책의 저자는 일본 대기업 출신 임원이었어요. 그는 일본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한국 기업의 빠른 의사결정과 과감한 투자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책은 출간 3개월 만에 50만 부가 팔렸죠. 더 놀라운 건 일본 정치권의 변화였습니다. 2023년 초 자민당 의원은 국회 연설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일본의 국익에 부합한다. 우리가 과거 역사 문제로 갈등하는 동안 한국은 경제적으로 일본을 추월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베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발언이었죠. 대학 입시 트렌드도 변했습니다. 도쿄대학교 입학생 중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한 학생이 5년 새 3배로 증가했어요. 한 교육 컨설턴트는 일본 엘리트들에게 한국어 습득은 커리어에 큰 무기가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대기업들의 채용 패턴도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미국, 유럽 대학 출신을 선호했지만 이제는 서울대, 카이스트, 연세대 같은 한국 대학 출신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했습니다. 일본 대기업 인사 담당자는 한국 대학 출신들이 혁신적 사고와 글로벌 감각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도쿄 시내 곳곳에서는 한국어 학원이 성업 중이었습니다. 한 학원 원장은 학생 대부분이 취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운다고 한다고 말했어요. 특히 IT, 금융, 패션, 뷰티 산업 종사자들의 한국어 학습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혐한이 사라진 이유를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저는 일본의 한 사회학자를 만났어요. 그는 한국이 문화적, 경제적으로 성공하면서 일본인들의 인식이 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래 무시는 상대가 약할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약한 나라가 아니기에 일본인들은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고 분석했죠.
2023년 여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일본에서 숨어 사는 한국계 일본인으로 살지 않기로 했어요. 한국으로 건너가 창업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년간 일본 대기업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시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고 했죠. 한국행을 결정한 후 저는 먼저 미국 시장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도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2023년 9월, 저는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죠. 실리콘밸리에서 마주한 광경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과거 미국 IT 기업들이 일본 기술을 벤치마킹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 기업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구글, 메타, 애플 같은 기업들이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의 혁신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벤처 캐피털리스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따라하려는 나라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혁신의 리더인 이노베이션 리더가 됐다. 특히 핀테크, 모빌리티, 메타버스 분야에서는 미국보다 앞서가고 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많은 미국 IT 인재들이 한국 기업으로 이직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실리콘밸리의 한 헤드헌터는 구글, 페이스북 출신 엔지니어들이 네이버, 카카오, 쿠팡 같은 한국 기업에 합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미국 인재들이 한국 기업을 선택할까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 전 구글 출신 엔지니어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미국 IT 기업들은 더 이상 혁신하지 않고 현상 유지에 안주하고 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과감하게 투자한다.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인지는 분명하다. 미국의 경제적 위기도 이런 현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높은 물가, 치솟는 주택 가격, 불안정한 고용 환경으로 미국 중산층의 삶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회 시스템과 경제 성장을 유지했죠. 샌프란시스코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미국인 부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는 내년에 서울로 이주할 계획이에요. 미국에서는 집 장만하기가 불가능하고 아이 교육비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서울이 상대적으로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됐어요. 그의 사례가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건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는 점이었어요. 한류의 영향도 컸죠. BTS, 블랙핑크 같은 K-팝 스타들, 오징어 게임, 기생충 같은 콘텐츠의 성공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 IT 업계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부러워했어요.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 CEO는 미국보다 10년은 앞선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과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언급하며 미국이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만난 미국 투자은행 애널리스트는 이제 우리는 한국을 작은 제조업 국가가 아니라 글로벌 혁신 강국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는 삼성, SK, 현대가 미국 기업들보다 더 과감하게 미래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대학가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어요. 스탠포드, MIT, 하버드 같은 명문대에서 한국 경제와 문화를 연구하는 강좌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 교수는 학생들이 한국의 성공 비결을 배우고 싶어 한다며 특히 한국의 산학협력 모델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어요.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에서 일하는 정책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엔 한국이 미국을 벤치마킹했지만 이제는 거꾸로가 되었다. 특히 공공의료, 교통인프라, 디지털 정보 분야에서 미국이 한국을 배우고 있다. 이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물론 미국이 모든 면에서 한국을 배우는 건 아닙니다. 미국은 여전히 기초과학, 군사력, 글로벌 영향력 면에서 세계 최강국이죠. 하지만 분명한 건 과거 미국이 한국을 가르치던 시대는 끝났다는 점이었어요. 이제는 서로 배우는 관계가 됐습니다. 미국에서의 조사를 마치고 한국으로 향하면서 저는 세계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일본에서 차별받던 한국계 경제 전문가였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성공 경험을 가진 인재로 인정받는 시대가 왔어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지만 그만큼 세계가 변했다는 증거였습니다. 2024년 초 저는 마침내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 출발이었죠. 20년간 일본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기업들의 한국 진출을 돕는 컨설팅 회사를 창업했어요. 과거에는 한국계라는 이유로 차별받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것이 제 경쟁력이 됐습니다. 서울에 온 지 3개월 만에 저는 10여 개의 일본 기업들과 컨설팅 계약을 맺었어요. 놀라운 건 과거 저를 해고했던 회사도 그중 하나였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제 도움이 필요했죠.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합니다. 일본 기업 임원들이 서울을 방문할 때마다 그들의 놀라움을 목격했어요. 한 일본 대기업 부사장은 서울의 디지털 인프라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쿄보다 10년은 앞선 것 같다. 우리가 너무 안주했던 것 같아 부끄럽다. 그의 솔직한 고백이 인상적이었죠. 7월, 저는 일본에서 온 경제사절단을 인솔의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습니다. 일본 기업인들은 한국 스타트업들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빠른 의사결정 구조에 감탄했어요. 한 일본 벤처 캐피털리스트는 일본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한국에 비해 10년은 뒤처져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을 인정하게 된 이유는 간단했어요. 한국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강해진 한국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됐죠. 일본이 혐한을 거둔 것은 한국에 대한 태도가 관대해져서가 아니라 한국의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9월, 저는 오랜만에 도쿄를 방문했어요. 일본 최대 경제신문사가 주최한 한일 경제협력 포럼에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연단에 오르자 가슴이 벅찼어요. 20년 전 한국계라는 이유로 승진해서 누락됐던 제가 이제는 한국 시장 전문가로서 일본 경제인들 앞에서 강연하게 된 겁니다. 강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제조업 전통과 한국의 디지털 혁신이 만나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청중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강연 후 과거 저를 차별했던 상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머리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정훈 씨, 당신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이제 일본은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사과에 특별한 감정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죠. 도쿄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저는 딸아이가 다니던 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놀랍게도 그곳에서는 한국어 특별 수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요즘 학부모들이 학교 측에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먼저 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지난 몇 년간의 변화를 되돌아봤습니다. 일본에서 혐한이 사라진 것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세계 질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한국이 강해지면서 일본뿐 아니라 미국, 유럽도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배워야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가르치는 나라가 됐죠. 한국의 디지털 전환, 콘텐츠 산업, 스타트업 생태계는 세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어요. 물론 한국도 여전히 배울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방적으로 배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배우는 관계가 됐죠. 11월, 저는 창업 6개월 만에 회사를 흑자 전환시켰습니다. 컨설팅을 의뢰하는 일본 기업들이 계속 늘어났어요. 특히 디지털 전환, 콘텐츠 비즈니스, 스타트업 투자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을 배우려는 일본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2023년 말 저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과거 제가 다니던 일본 대기업에서 한국 지사장 자리를 제안한 겁니다. 물론 거절했죠. 이제 저는 제 사업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삶은 원치 않았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일본에서 혐한이 사라진 이유는 한국이 강해졌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일본은 한국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됐고 오히려 배우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한국이 계속 강한 나라로 남아있을 때만 유지될 수 있어요. 한국이 앞으로도 강한 나라로 남기 위해서는 계속 혁신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면 일본처럼 될 수 있어요. 한국의 미래는 한국인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일본에서 차별받으며 살았던 경험이 오히려 제 자산이 됐어요. 제 아이들은 이제 한국에서 자랍니다. 그들은 정체성을 숨길 필요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됐죠.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아시아를 리드하던 시대가 있었고 이제는 한국이 주목받는 시대가 왔어요. 미래에는 어떤 나라가 세계를 이끌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강한 나라만이 존중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혐한이 사라진 일본의 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강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강해지면 자연스럽게 존중받게 된다는 것. 이것이 제가 경험한 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배우기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할 때입니다. 한국이 세계를 리드하는 시대, 그 시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